진행 한번 해보죠. 이 법인세라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뭐예요? 소득세였죠.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배웠던 것들.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였고요. 법인세는 뭐겠어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그냥 법인세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이 봐도 개인이 버는 돈의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법인이 버는 돈의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인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삼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딱 봐도 삼성이 여러분들 얻는 소득이 훨씬 많겠죠? 범위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보셨을 때 이 소득세에 분류됐던 소득이 뭐뭐 있었어요? 이자 소득이 있었죠?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이렇게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했던 게 소득세법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불러요? 저희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불렀잖아요.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렇죠? 이 기업회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까지 배웠던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기업회계예요. 됐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요. 수익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득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인세법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소득을 몇 가지로 분류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법인세법은 4가지의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의 소득. 4가지 소득. 첫 번째가 각 사업연도 소득. 두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 번째가 청산소득. 네 번째가 기업 미완료 소득. 이렇게 법인세법은 4가지의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거 최소한 아셔야겠죠? 그렇죠? 법인세법을 기본적으로 배우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법인세법이라는 거는 소득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법인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각 사업도 소득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칠 겁니다. 별표 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시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각 사업도 소득도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기업 미완료 소득이라는 4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법인세법에선. 그렇죠?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먼저 내요. 됐어요? 요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먼저 내고 혹시나 너네 회사가 요 소득도 있니?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소득세법에서는 요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계산했잖아요. 종합과세라고 불렀죠. 하지만 법인세법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번인 각 사업연도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2번, 3번, 4번의 소득이 있을 때는 추가로 과세하는 겁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험은 어차피 별표 친 얘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별표친 얘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법인세법을 최소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다 같이 합산하는 게 아니라 1번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거 가지고 먼저 납부를 하고 2번, 3번, 4번의 소득이 있을 때는 뭔가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느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험은 이렇게 각 사업연도 소득만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만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사업연 소득은 뭐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재무회계에서는 조금 더 깔끔한 거 없나? 네,
이게 낫겠네요.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재무회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수익과 매출액부터 당기 순이익까지 구하는 손익계산서 있죠. 그런 것들을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왔어요? 당기 순이익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에서는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 수익을 이제 다른 말로 불러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번 돈은 수익이다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죠? 번 돈은 수익이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법인세법 세법에서는 이 번 돈은 수익이라고 보진 않아요. 수익이라고 보진 않고 이제 다른 말로 용어로 다른 말을 씁니다. 다른 단어를. 그래서 수익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셔야 되냐? 입금이라는 단어로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제 수익을 입금으로 쓰겠다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무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비용이라고 쓴 돈이 비용이잖아요. 요 비용을 세법에서 또 다른 말로 부르겠죠. 요거를 손금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재무회계랑 법인세법이랑 똑같은데 그냥 단어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왜 입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세법에서 그냥 단어를 이렇게 쓰겠다는데 저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번 돈이 수익이다라고 기억하잖아요. 왜 수익이라는 단어를 쓸까를 배운 게 아니라. 그렇죠? 수익이 이제 입금이라고 부르고 쓴 돈인 비용을 송금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단어도 뭔가 다르게 쓰는 말이겠죠? 이게 지금 방금 저희가 했던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랑 법인세법이랑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이 조금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단어를 바꾸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던 수익, 세법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입금. 맞죠? 그 다음에 비용, 세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손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르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 입금, 수익에서 재무회계에서 불렀던 수익이랑 입금이랑은 뭔가 기호가 있나? 없네. 네, 수익 저희가 수익 계정 과목 뭐 있어요? 뭐 이자 수익, 제품 매출, 배당금 수익 뭐 이런 것도 수익 계정 과목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익 계정 과목과 세법에서 이제부터 부르는 입금이라는 게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달라요. 됐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이 재무회계라고요. 회사들끼리 정해놓은 규칙은 이거는 수익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수익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은 차이가 나요. 똑같이 비용이랑 손금도 똑같이 차이가 납니다. 회사들은 모두 다 쓴 돈을 비용으로 바라봤지만 세법에서는 그거 손금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다 잊어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몇 개 정도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몇 개가 다른가를 배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라는 건 회사 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세법이라는 건 국가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는 수익과 비용을 바라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가 처리한 수익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라는 걸 한번 해보는 게 법인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저랑 40시간 동안 떠드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입금과 송금을 빼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그렇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여러분들 뭘 빼냐? 저희가 소득세법에서도 막 소득공제, 막 인적공제 이런 거 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뭔가 빼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각성소득은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똑같은 소득세법과 동일한 소득공제, 이렇게 세 개나 빼줘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세무 2급제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차근차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차근차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항상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모든 세법은 뭐에다가 세율을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렇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요거는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표시할게요. 2월 결손금, 왜 그러냐면 이 세법하는 사람들이 이비소라고 외워요. 이비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 소득에서 이비소를 공제를 하면 여기서 과세 표준이 산출이 돼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깔끔하게 계산 구조 쫙 써드릴 거니까 뭐 지금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몇 개 곱했어요? 7개 중에 하나 곱했죠. 6%부터 42%. 요거는 기억하라고 했었을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세율이 6%부터 몇 프로요? 42%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법인세법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10%부터 25%. 요렇게 4단계 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단계면 10%, 20%는 알겠어. 어디도 몇 프로가 있다는 거야. 요거 다 나중에 할 거라고요. 그냥 큰 틀만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 때는 요 1번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어느 것의 소득으로 분류를 하는가? 몇 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하는가? 요렇게 세 개 놓은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희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긴 하지만 법인세법은 이렇게 4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해서 계산을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런 소득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제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프로그램 쓸 때 알려드릴 거니까 막 무조건 오늘 끝나고 외우자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토지 양도도 간단하게 하죠. 제가 각 사업연도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을 하고 이 소득들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과세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플러스 추가 과세 소득 이렇게 써놓을게요. 플러스 추가 과세 소득.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추가 과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요 계산 구조로 세금 내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혹시나 이런 소득도 있니? 그러면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등 양도 정의만 써놓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써놓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입니다. 토지랑 건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걸 왜 추가적으로 과세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건물과 땅을 만약에 삼성입니다. 삼성은 돈이 드럽게 많잖아요. 그죠? 삼성이 만약에 이제 뭐 부평이나 구월동에 있는 건물과 땅을 여러분들 계속 사드립니다. 그걸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겠죠. 거기다가 뭐 삼성 관련된 홈플러스나 뭐 하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개설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이 건물과 토지를 사면은 누군가한테 이 건물과 토지를 다시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건물과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산다는 사람이 많고 삼성에서 구입했다가 이제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윤을 안겨서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부동산 투기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사업과 관련 없이 땅이나 건물 같은 거 사서 계속 팔지 말라. 그런 시세 차익을 유도하지 말라. 요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소득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혹시나 요게 있을 때는 세금을 더 부과해라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뭐 계산 구조는 뭐겠어요? 양도소득에다가 뭐예요? 내가 건물이나 토지 산값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가이죠. 장부가에. 되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윤을 얻은 금액이 있겠죠? 여기 양도 차이겠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원래 비과세 소득도 빼고요. 비과세 소득도 빼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이런 계산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계산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는 1도 없으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라고요. 요거를 하는 외울 바에는 차라리 요걸 한번 더 봐야죠. 요게 시험 문제인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쓸데없이 땅 건물 같은 거 사고 팔지 말라는 거구나. 혹시나 요러고 만약에 사고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 더 내라는 거구나. 요렇게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요거를 모른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틀리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 청산소득하죠. 청산소득은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사가 사업연도 마지막이라는 게 청산할 때겠죠? 이제 사업을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연도 마지막에 아직 과세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이게 청산소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만. 그러니까 느낌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보셨을 때 여기 제가 건물이 10억이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5억이 있다라고 치고요. 자본이 5억 있다라고 칠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청산할 겁니다. 청산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을 빨리 팔아가지고 뭐가 없기 위해서 팔아요? 부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을 제가 팔 겁니다. 건물을 팔 건데 건물을 1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5억을 메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현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제가 건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도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분류해서 하죠. 그러면 제가 현금을 10억 갖고 있죠? 현금 10억을 누구한테 빨리 줘야 돼요? 빚 5억을 빨리 갚아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셨을 때 자산 현금 10억에서 뭘 빨리 갚는다고요? 부채 5억 갚는 거 맞아요?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 재산가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 재산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5억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10억에서 5억을 빼버리면 자녀 재산가액이 5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예요? 5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資産가액 5억이 있지만 요 자본 5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다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뭔가 주주들한테 이렇게 투자받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겁니다. 요렇게. 다 돌려줘야겠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청산할 때 소득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자녀재산가액이 5억이 있지만 요걸 어차피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 봐볼게요.
예. 얘 봐보면 얘 현금 10억 말고 얘는 건물 10억이라고 칠게요. 됐어요.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건물 10억.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빨리 팔겠죠. A라는 사람한테 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10억으로 나와 있지만 A라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10억만 받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들 제가 30년 전에 구입했던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제가 30년 전에 구입했던 겁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구입했을 때 건물을 10억으로 잡아놨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0억보다 가치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엄청 올랐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30년 전이면 여러분들 안 태어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이 건물 10억짜리를 여러분들 A라는 사람한테 팔아보니까 얼마에 팔았냐면 100억에 팔았대요. 100억. 요 정도 가치가 올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자산 얼마에 팔았다고요? 100억. 마이너스 부채 얼마 갚아야 돼요? 5억 맞아요. 이러면 자녀 재산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녀 재산가액이 얼마가 되죠? 95억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녀 재산가액 95억에서 뭘 빼요?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 자본 5억을 뺀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소득이 이 회사는 소득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90억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이해되시나요? 이 90억이 청산소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청산소득도 똑같이 아까 제가 여기 각 사면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요 세율이랑 똑같이 계산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나 아니면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뭐 가치가 오를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과 토지를 엄청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소기업만 봐도 여러분들 건물과 토지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산소득 뭔가 내가 마지막에 과세가 종류에 청산할 때 뭔가 내가 번 돈이 있다. 번 돈 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게 청산소득이구나. 이렇게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 미환류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미환류가 뭐예요? 뭔가 순환이 된다, 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돈이요.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회사가 돈을 법니다. 회사가 돈을 범. 돈을 벌면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상승시켜 주거나. 맞아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등등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자체가 그 돈을 그냥 회사에서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환류가 되지 않는 건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환류가 되지 않는 건 2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왜 돈을 벌어놓고서 네가 꽁꽁 갖고 있어. 그거 빨리 밖에다 써. 그래야지 밖에다 써야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또 돈을 써야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여러분들 계속 직원들이 월급이 200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나요? 많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도 계속 세금을 똑같은 것만 받는 겁니다. 직원들이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업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줘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살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 세금도 많이 내지 않겠냐. 또 뭐 하는 거야? 요렇게 시키는 게 미환류 소득이에요.
회사가 돈 벌어놓고서 왜 회사만 갖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냥 개인 카페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 개인 카페. 개인 카페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죠. 근데 개인 카페 같은 여러분들 조그만 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상승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소기업 같은 경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벌면 이 돈을 다음 달에 뭐 커피 기계 하나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 미완료 소득은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딱 조건이 있어요. 요 정도 버는 기업은 무조건 돈에 대해서 남들한테 뿌려라. 뿌리지 않으면 20%의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 총액이 500억 넘는 초과 기업이에요. 요 자기 자본이 뭐예요? 요 자본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 요 자본 금액이 500억이 넘는데 직원들한테 임금을 계속 상승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야, 너 번 돈에서 20% 세금 더 내. 요렇게 시킨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상여금으로 다 뿌리는 겁니다. 차라리 국가한테 낼 바에는 상여금으로 직원들 줘버리죠, 그냥.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여금이라도 주면 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국가한테 세금으로 내버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큰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좀 상여가 좋은 거예요. 복지가 좋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법인세법은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소득으로 법인세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국가에서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4개. 아시겠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세무 1급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1번. 됐나요? 각 사업연도 제가 별표 쳤습니다. 별표. 제가 별표 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별표 안 친다라고 해서 뭐 100%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제가 별표 같은 거 안 치고 그냥 쭉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먼저 공부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별표 치는 것들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 법인세 납세 의무자. 요거를 뭘로 표시하지? 내용들을 네, 요걸로 하죠. 요거도 똑같이 공책에 조금씩 쓰면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공책에 좀 쓰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뭐 누워서 들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뻔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조금 자거나 조금 밥 먹으면서 그럴 겁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2학 5시간 공부하는 거 공책에 좀 쓰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법인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거 다 뭐예요? 국가 소속이죠. 얘네들은 법인세를 납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국가가 버는 돈이 뭐예요? 세금이죠. 그렇죠? 국가가 세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낸다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맞아요. 그래서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은 당연히 납세 의무자일 거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똑같이 법인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뭐예요? 그냥 뭐 비영리법인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유기견 보호센터
요런 데가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희 학원이죠. 저희 학원도 법인기업입니다. 저희 학원은 여러분들 봉사 목적일 것 같아요? 수익 목적일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수익 목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학원이 다 똑같을 거예요. 돈을 벌 목적으로 학원을 차렸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유기견 보호센터는요? 돈을 번 목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요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 뭔가 봉사하는 목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영리법인이라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영리랑 비영리의 차이가 뭐냐면 영리랑 비영리의 차이면 영리는 수익 사업을 하고요. 그 수익에 대해 직원들에게 이윤을 배분한다. 요게 영리법인입니다. 저희 학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영리법인이죠. 그렇죠? 비영리법인은 뭐예요? 수익 사업을 하나요? 안 한다고요. 됐어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고유 목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 뭐라고요? 유기견 보호센터.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고유 목적 사업 어렵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뭐 종교나 뭐 자선단체나 아니면 뭔가 학술이나 아니 방금 얘기했던 보호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종교도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종교가 뭐 야 돈을 벌자 하고 교회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리랑 비영리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내국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 요거를 거주자라고 불렀고요. 외국법인은 비거주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맞아요. 내국법인은 뭐예요? 의미가 뭐겠어요?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 어디 있는 거예요? 국내에 둔 법인을 내국 법인이라 불러요. 너무 당연하죠. 외국 법인은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그냥. 외국은 뭐예요? 외국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둔 법인. 요거를 외국 법인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이름 어렵잖아요, 내국 법인. 그냥 삼성. 외국 법인은 뭐예요? 애플. 이렇게 이거 하세요, 그냥. 이거 뭐 언제 다 배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우리 회사 법인세에서는 뭔가 영리랑 비영리도 뭔가 규정이 좀 다를 거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도 뭔가 규정이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영리 내국법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다 영리 내국법인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따라서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볼까요? 네, 보시죠. 영리,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어떤 게 다른지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요렇게.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국 영리법인, 내국 영리법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영리 내국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거 뭐 부르는 말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 영리법인과 내국 비영리법인의 뭔가 법인세법에서 과세하는 유형이 좀 다르고요. 외국 영리법인과 외국 비영리법인도 똑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좀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먼저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은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과 해외에서 버는 소득을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 영리법인은 조금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본점을 국내에 두고 있는 거 그냥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던 외국에서 돈을 벌던 그 돈을 모두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저희 시험 프로그램도 내국 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본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서는 내국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산할 때 소득이 생겨도 세금 내야 되고 비업무용 토지랑 건물 같은 거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건 이론 대비입니다. 이론에서 나올 만한 건 얘예요, 얘. 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 영리법인이죠. 애플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애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애플사 너 본점이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었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당연히 시킬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요? 청산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 청산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지네 나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과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외국 법인도 우리나라의 법인과 똑같이 우리나라 건물과 땅 가지고 온갖 시세 차익을 얻어서 양도소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내국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모두 다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영리 법인 보시면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에서도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법. 그 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말씀드렸죠. 유기견 보호센터도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삼성도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도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당연히 내국 영리법인이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유기견 보호센터는요? 원래는 유기견 보호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뭐 했다고요? 둘 다 똑같이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벌었죠. 근데 유기견 보호센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세금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누가 열받을까요? 삼성이 열받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래, 우리 삼성, 우리는 원래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알겠어.
유기견보호센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우리 둘 다 똑같이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내고 얘는 안 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유기견 보호센터도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똑같이 세금을 부과를 시켜요. 이런 것들을 수익 사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 유기견 보호센터의 고유 목적이 뭐예요? 유기견 같은 강아지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하기 위한 단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고유 목적이면 비영리 법인이 맞지만 만약에 이런 비영리 법인이 만약에 책을 내서 소득을 얻었다 그런 것들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게 수익 사업 소득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문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론 대비로 요 표 정도는 좀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표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뭐 당연해요, 여러분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됐어요? 왜요? 이제 사업연도 그래 100년이든 1000년이든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막 500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영영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 페이지 23페이지 상단에 막 정관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정관 법령의 규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관 법령의 규정이라고 있는 것들은 그냥 정관 법령의 규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회사가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회사가 설립할 때 규정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사업연도를 정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고 해줘요. 국가도. 그냥 1년만 넘지 마. 이게 규정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사업을 설립할 때 정관에 대한 규정을 안 써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안 써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관, 법령, 규정에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나요? 요것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신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신고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래요? 등기일로부터 몇 개월이네요?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은 부가세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 이내. 요때 사업연도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라라고 나온 겁니다. 뭐 개월수 외우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언제 외워요, 이런 것들을. 이론 문제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것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을 신고해 놓고서 사업연도를 몇 년 하겠다라고 신고 안 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 입장이에요. 이 회사가 사업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무신고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험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다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 있나요? 개시일. 언제부터 사업연도로 볼 거냐라는 뜻입니다. 원칙 언제예요? 회사 설립했을 때겠죠. 설립 등기일이겠죠. 됐어요? 내국법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내국법인. 법인.
그리고 외국 법인은요. 설립 등기일이 아니라 언제래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겠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연도를 정관 법령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으면 그때로 사업연도를 보겠지만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볼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연도에 대해서 아무런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다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혹시나 설립 등기를 했거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있으면 요때부터 1년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연도를 계속 하다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무신고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연도를 변경할 겁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변경을 해야 되냐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래요? 3개월 이내까지는 사업연도를 변경할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저희가 그냥 12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 시험이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종료일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3월 31일까지는 너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면은 변경 신고서를 내세요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연도가 정해졌다라고 해서 그 사업연도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으면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겠다라는 신고서를 내면 변경 날짜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니까 밑에 얘기가 좀 많지만 밑에 얘기 여러분들 원래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사업연도 변경도 가능하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저희 학원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부평에 있습니다. 부평. 구월동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는데 저희가 부평으로 여러분들 사업장을 옮겼어요. 주소를.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겠어요? 부평 관할세무서장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원칙은 납세지가 어디겠어요? 원칙은 어이구. 원칙은 납세지가 어디예요? 원칙은 납세지가 당연히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될 겁니다. 그냥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냥 회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주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내국법인이고요.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뭐예요? 외국법인 원칙은 뭐예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그냥 그 사업장의 위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업장의 위치가 납세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납세지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지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급여를 줍니다.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급여를 주면 급여를 줄 때 급여를 다 줘야 세금을 떼요? 세금을 떼죠.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회사의 위치는 부평에 있고요. 이 직원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직원한테 부평에 있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놓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에 대한 납세지는 부산일 것 같아요? 부평일 것 같아요? 당연히 부평인 겁니다.
어차피 그 직원이 내지 말라고 해서 회사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회사의 위치가 납세지로 되는 거지 그 직원의 위치가 납세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원천 징수한 회사의 위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어서 넘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납세지의 지정 보시죠. 납세지의 지정 한번 보면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대충 써놓을게요.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주사무소가 부평에 있는데 만약에 이 부평에 있는 회사가 법인세에 대한 세금 납부를 부산 세무서에 하고 있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야, 너 왜 부평에 사업장이 있는데 부산 세무서한테 세금을 납부하고 있냐? 딱 봐도 이상하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야, 너 납세지 변경해. 내가 납세지 다른 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세청장이 이 회사의 납세지를 부산이었다가 부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법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한 다음에 그 해당 법인한테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법인한테 너 납세지 내가 옮겼어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회사도 당연히 변경된 납세지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하겠죠. 됐나요? 하지만 그러나 납세지 변경했다고 지정했다고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겠어요? 종전에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4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냈던 납세지를 그대로 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저희 시험 때 막 그렇게 외워야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납세지의 변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납세지의 변경. 납세지의 변경 한번 보면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납세지가 변경됐대요. 그러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야, 나 납세지 변경했어 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부평에다가 납세지를 신고했다라고 칠게요. 부평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여기로 변경했으니까 이제 너네한테 세금 낸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부평의 납세지는 이제 종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통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 회사가 부평에다 내기 전에 다른 곳에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곳에 야 원래 이 회사 너네한테 냈었지 이제 우리한테 납세지로 변경했으니까 너네는 굳이 우편 같은 거 보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시험에서 뭐 많이 언급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론에서 제가 2문제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짜지부리한 걸 내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